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그것. 만약 그게 사실은 당신의 뇌가 보내는 긴급 문자 메시지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문자 메시지요? 네. 나 지금 장내 세균한테 해킹당했어. 라거나 에너지 고갈 직전이야. 같은 그런 메시지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그 소변 속에 숨겨진 뇌의 비밀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보려고 합니다. 소변 유기산 검사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검사가 어떻게 정신적 고통의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지 그 수사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보통 혈액 검사가 현재 가진 돈을 보여주는 통장 잔고라면요. 유기산 검사는 지난 한 달간 돈이 어디서 새고 있었는지, 심지어 누가 훔쳐갔는지까지 보여주는. 정밀 가계부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특히 자도 피곤하다.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혹은 약을 몇 년째 먹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가계부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보여줄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통해 증상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데이터로 추적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종의 과학수사죠? 네, 과학수사. 자, 그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른 범인부터 신문해 볼까요? 요즘 장뇌 연결축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려요. 장 건강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자료를 보니까 장 속 미생물이 조현병이나 강박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장에 사는 세균이 어떻게 수십 센티미터나 떨어진 뇌를 조종한다는 건지 솔직히 좀 공상과학 영화 같거든요. 공상과학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화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전이요? 유기산들이 혈액을 타고 우리 몸 전체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택배 기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겠군요. 그렇죠. 문제는 이 중에 아주 악질적인 독소를 배달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겁니다. 악질적인 독소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용의자가 바로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입니다. 클로스트리디움. 이 세균은 HPHPA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를 뿜어내요. 이 독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뇌의 중요 화학 공작을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화학 공장을 마비시킨다니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죠? 네, 있죠. 기분 좋을 때 나오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재료이기도 해요.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우리를 더 집중하고 활력 있게 만드는 물질로 변환되어야 하거든요. 아, 변환이 되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바로 그 HPA라는 독소가 이 도파민을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꿔주는 핵심 기계의 스위치를 그냥 꺼버려요. 잠깐만요. 그럼 기계가 멈췄으니까 변환되지 못한 도파민이 공장 안에 계속 쌓이게만 하겠네요. 근데 도파민은 보통 좋은 거 아닌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뭐든 과하면 독이 되죠. 적절한 양의 도파민은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주지만 균형이 깨져서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쌓이면 뇌는 이걸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소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 과도한 도파민이 바로 공격성, 편집증, 그리고 없는 소리가 들리는 환청 같은 급성 정신병적 증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에 사는 세균이 뇌 호르몬 생산 라인을 망가뜨려서 환청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네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자료에 나온 한 조현병 환자의 사례가 이걸 증명해요. 네, 이 환자의 소변에서 HPHPA 독소 수치가 정상인보다 무려 300배나 높게 나왔어요. 300배요?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의사들이 정신과 약이 아니라 항생제를 써서 장 속에 있는 클로스트리디움균을 제거했더니 그를 몇 년간 괴롭히던 환청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겁니다. 정신과 약이 아니라 항생제요. 하지만 그게 정말 인과관계가 확실한 걸까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우연히 몸에 다른 염증을 줄여줘서 컨디션이 좋아진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연구진들이 교차 검색을 했어요.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자 다시 환청이 시작됐고 재투여하자 다시 멈췄어요. 원인이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장에서 계속 공급되는 독소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죠. 뇌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지피는 방화범을 잡은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방화범을 잡은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맞춰지네요. 클로스트리디움 말고 또 다른 용의자도 있나요? 네.
캔디다 같은 곰팡이균, 즉 진균도 주요 용의자입니다. 캔디다요. 소변 검사에서 아라비노스라는 물질 수치가 높게 나오면 캔디다 과증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라비노스 독소는 뇌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공격해요. 에너지 공장을요? 네,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죠. 우리가 흔히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는 증상 있잖아요. 아,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고. 맞아요. 방금 뭘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그 증상의 주범이 바로 이 녀석일 수 있습니다. 장숙 세균이 뇌의 화학 공장을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공장 내부로 직접 들어가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핵심 부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데이터로 들여다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접근이에요. 외부 해커의 소행을 확인했으니 이제 내부 시스템 로그를 분석해 보는 거죠. 우울증하면 보통 다들 세로토닌 부족을 공식처럼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소변 검사에서 세로토닌 대사 물질인 OHIAY 수치가 낮게 나오면 역시 세로토닌이 부족하구나. 약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가요? 물론 OHIAA 수치가 낮은 건 세로토닌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죠. 원료가 부족하거나 공장 자체가 잘 안 돌아가는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더 복잡해요. 반대의 경우라면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 말씀이시죠? 수치가 높으면 세로토닌이 펑펑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뇌가 보내는 OSS 신호일 수 있습니다. SOS요? OHIAA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세로토닌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이 어딘가에서 줄줄 새고 있는 상황과 같아요. 엔진이 과열돼서 연기가 나는 거죠. 뇌에 신경염증이라는 불이 났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뇌에 불이 났다니. 그럼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있겠네요? 네, 바로 이때 형사처럼 함께 봐야 할 결정적인 증거가 퀴놀린산입니다. 퀴놀린산이요? 그건 또 뭔가요? 우리 몸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만성 염증에 시달리면 아주 기괴한 일을 벌여요. 기괴한 일이요? 원래대로라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재료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생산 라인을 갑자기 틀어서 퀴놀린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 퀴놀린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나쁜 물질 정도가 아니에요. 뇌 속에 들어온 방화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방화범이요? 네, 이 녀석은 뇌세포에 불을 질러서 쉬지도 못하게 계속 과열시키고 결국엔 재만 남도록 태워버려요. 그래서 퀴놀린산 수치가 높다는 건 지금 당신이 느끼는 우울증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가 물리적으로 공격받고 있는 전쟁 상태라는 뜻입니다. 와,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배후에 이 방화범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단순히 세로토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뇌를 공격하는 염증과 독성 물질 때문일 수 있다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자료를 보니까 도파민 쪽에도 비슷한 분석법이 있던데요. 도파민 대사물 HVA와 노르에피네프린 대사물 VMA의 비율을 본다고요? 맞습니다. 개별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HBA 대 VMA 비율이에요. 이게 바로 정밀 분석의 꽃이죠. 분석의 꽃이요? 앞서 클로스트리디움 독소가 도파민을 노르에피네프린으로 바꾸는 기계에 스위치를 끈다고 했죠. 네, 그렇죠. 이 비율은 그 기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효율 보고서와 같아요. 생산 효율 보고서요? 그럼 HBA는 생산된 도파민의 양, VMA는 그게 다음 단계로 잘 넘어간 양,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정확해요. 자동차 공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네. HBA는 공장에서 막 출고된 자동차 수이고 VMA는 최종 목적지인 대리점에 도착한 자동차 수예요. 만약 출고는 100대가 됐는데 대리점엔 10대밖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중간에 고속도로가 막혔거나 다리가 끊어졌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운반할 기사가 없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율이 깨졌다는 건 막연히 도파민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왜 문제인지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단서가 돼요. 전환 과정에 필수적인 운전사 역할을 하는 비타민 C나 구리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HPA라는 테러리스트가 고속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친 건지를 정확히 알려주죠. 문제의 원인을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데이터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분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미 항우울제나 안정제 같은 약을 몇 년씩 드셔온 분들은 이 생산 효율 보고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약을 복용 중인 분의 검사 결과를 일반적인 기준치로 해석하는 건 마치 다른 나라의 지도를 들고 길을 찾는 것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라니? 약은 우리 몸의 대사경로라는 도로 자체를 인위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항우울제인 SSRI를 복용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네, 이 약은 세로토닌이 한번 쓰이고 나서 재흡수되는 걸 막아서 뇌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원리잖아요. 맞아요. 뇌에 세로토닌이 더 풍부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항상 황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기간 외부에서 이렇게 세로토닌 농도를 높여주면 뇌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고요. 어라? 세로토닌이 충분하네? 그럼 우리 공장은 좀 쉬어도 되겠다 하고 자체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거죠. 생산량을 줄인다. 그럼 소변으로 나오는 대사물, 즉 O-HIA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정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만약 의사나 환자가 이 낮은 수치만 보고 세로토닌이 여전히 부족하구나, 약이 더 필요해 라고 판단해서 약 용량을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요. 그럼 약이 효과가 있어서 세로토닌이 뇌에 더 오래 머무는 건데 검사 결과는 정반대로 세로토닌 부족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엄청난 함정이네요. 맞아요. 바로 해석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부작용만 커지고 심하면 세로토닌 증후군 같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와... 이때는 수치가 낮다고 무작정 약을 늘릴 게 아니라 세로토닌 합성 공장 자체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연료나 기술자 같은 비타민 B6나 마그네슘 관련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공장의 가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불안 증상에 많이 쓰이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은 어떤가요? 이 약들도 비슷한 함정이 있나요? 벤조 계열 약물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바꿔요. 이 약들은 뇌를 진정시키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가바, 시스템을 강제로 활성화시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뇌는 외부에서 계속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균형을 맞춰요. 어떻게 균형을 맞추죠? 예를 들어 누가 하루 종일 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시끄럽지만 나중엔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잖아요. 뇌도 똑같아요. 가바 신호가 계속 강하게 들어오면 가바를 받아들이는 귀, 즉 수용체의 수를 줄여버려요. 이걸 하향 조절이라고 합니다. 수용체 자체를 줄여버린다? 그럼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검사상 가바 수치는 멀쩡한데 환자 본인은 약 없이는 죽을 것처럼 극심한 불안을 느껴요. 아, 이건 가바라는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바가 가서 꽂혀야 할 콘센트가 고장나거나 없어진 상태라는 신호예요. 이 상태를 모르고 약에만 의존하면 점점 더 깊은 의존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현병 등에 쓰는 항정신병 약물은 어떤 데이터를 주의 깊게 봐야 하나요? 이 약들은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서 증상을 조절하지만 종종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해요. 될까요? 바로 우리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만약 유기산 검사에서 젖산 락테이트 수치가 갑자기 눈에 띄게 높아진다면 그건 약 때문에 세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그래서 약을 먹고 환청 같은 증상은 조절되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게 된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거군요. 맞아요. 약이 증상을 조절하는 동시에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네. 약이 뇌의 소음을 줄여주는 대신 집 전체의 전등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런 데이터가 보인다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돕는 코엔자임 Q10 같은 영양소를 보충해서 에너지 고갈을 막아주는 전략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사 과정을 따라와 보니 소변 속 데이터가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문제 진짜 범인을 찾아가는 여정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라 들어서 그래, 혹은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라는 증거 없는 말들에 더 이상 자신을 가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변을 통해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이 도파민 공장을 점령한 건지, 뇌 속 방화범이 날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복용 중인 약이 에너지 공장을 멈추게 하는 건지, 이제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밀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정신적 안녕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약국이 아닌 매일 아침 당신이 무심코 흘려보내는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